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진우라고 합니다. 노동안전 지킴이로 지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앉아 계신 거죠?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또 이렇게 자임에서 맡아주셨고 여러 활동을 하실 텐데요. 뭐 다양한 교육, 소중한 교육이 많지만 저희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의 문제, 특히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교육도 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경기북부 노동인권센터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그 지킴이 활동 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자료집에 이미 이제 있었죠? 그 제목이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일단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제목일까요? 혹시 지킴이, 이번에 처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새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직 현장을 들어가신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저희 교육 말고도 그 지킴이 활동하는 부분에 많은 이제 고민도 있으실 거고 교육도 받으시게 되실 텐데, 특히 이제 현장에서의 산업안전과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이 노동법, 근로기준법 일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올바른 노사관계와 또 현장,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안전을 저희가 확보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이제 모두의 권리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놨고, 이거는 표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PT 한 장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교육은 사실 아주 짧게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답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게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 이야기일까요? 맨 위에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 요즘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많이 하니까 청소년들, 학생들 노동인권 교육에 참여한 강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노동법 교육은 저만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여러 이제 법률활동가 분들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지역에서도 많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VS 이제 대립을 시켰는데 반대편에서 한번 저 같으면 어떻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저의 답인데요. 여러분 중에 절반은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절반이 아닐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그 대상자들 중에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는 절반 넘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도.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는 뭐 뒤에 쭉 넘겨보시면 이제 자료는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한데 근로기준법 차별지대 또는 근로기준법 아니면 학교 현장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노동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잘 쓰는 거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절반 이상이 또는 우리 연령층이 낮거나 연령층이 아주 높은 경우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고연령층, 저연령층인 경우에 절반 이상 거의 압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또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권리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뭘 잘 쓰는 게 1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왜 우리가 근로기준법 없이 실제로 일하게 되는지 그렇게 묻는 것이 소외를 안 시킬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직장에 취업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급여 명세를 안 받고 일한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법 전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지역센터 활동가분들, 노무사 선생님들, 여러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 교육을 할 때는 많이 생략되는 파트인데 안전지킴이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교육을 따로 아직 안 받으셨다고 그래서 잠깐 근기법 얘기하기 전에 노동법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제도와 법규범, 주로 이제 노동법학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쓰는 이제 정의인데요. 한번 그대로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아마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 주로 구성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조합법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는 이 근로기준,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이죠. 집단적 관계법, 개별적 관계법 이름만으로도 이해는 되실 텐데 실제로 무엇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지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안전 관련된 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이따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시민법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시민법에 대해서 왜 시민법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노동자들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만들어진 법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맨 처음에, 이른바 이제 근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초기 자본주의에 이제 시민법이 만들어지고,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때 이제 이런 법령이 지금도 계속 유지돼요. 민법이나 대부분의 법령,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보통 하는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일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들을 제외하면 이 시민법의 원칙을 대부분 따릅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칙이 있는데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이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다음 페이지로 쭉쭉 넘어갈 때 무엇이 바뀌는지는 조금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사례를 이제 같이 학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계약의 자유와 과실 책임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계약의 자유라는 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요즘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쓰겠죠. 옛날에는 그런 걸 쓰진 않았겠지만 뭔가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시민법상 원리인 계약의 자유 원칙대로 하면 원래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등해야 되잖아요. 근로자가 더 달라고 하면 또 협상도 할 거고 사업주가 뭔가 요구하면 또 협상하고 이렇게 되는 게 계약의 자유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저기 써 있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근로조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저울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자유여신상의 그림 그대로 한번 따본 건데 원래는 저울이 이렇게 공평해야 되니까 무게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대등해야겠죠, 노사 간에.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근로조건이 사실은 그대로 먹힙니다. 계약의 이름이 뭐가 됐던.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이 너무 심각했어요. 하루에 22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서너 시간 잠깐 쉬었다가 또 근무하고.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상식으로 하면. 그런데 어찌됐든 저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면, 자구행위라고 하죠. 스스로. 법과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근로자들을. 그래서, 자구행위, 스스로 자신을 구하는 행위를 하죠. 집단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당시엔 노조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위법한 행위로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때 노동자 비슷한 건데 왜 그게 불법일까? 지금 합법인데.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위법한 행위로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처벌당해요. 감옥 간다는 얘기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당하게 되고 어쨌든 뿌리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실 책임 부분인데 안전지킴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평상시에도 아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요즘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될 때 무과실이냐 과실이냐 얘기 나오죠. 여기 그대로 하면 당시에는 이 과실 책임 원칙이었어요. 과실 책임이라는 얘기는 사업주가 사망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데 사업주 스스로 과실이 없다.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거나 과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사업주도 안 하고 국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 입장에는 이렇게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 하다 보면 비일비재할 텐데 사건 사고나 직업병이. 근데 그걸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실책임 원칙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시민법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칙과는 좀 다르지만 종합적으로는 해약의 자유가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해고의 자유겠죠. 근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당시에 중간 착취, 강제 노동,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계 위협에 많이 빠집니다. 저임금 장시간 위험난 노동을 계속 하게 되면 직장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다시 그런 직장 구하기도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한 노동이 빠지니까. 어쨌든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것이 뭐 악독한 사업주들이 잘못돼서 한두 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적으로 시민법의 원칙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조금 이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노동법을 이해하려면 시민법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전시켰는지,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를 아셔야 또 정확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써 있네요. 시민법의 원리는 이제 수정 보완하는데, 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힘은 뭐 유명한 정치인들, 뭐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도 뭐 고생했겠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저 노동자들의 투쟁이죠. 노동자들 스스로가 아까 자구행위, 감옥도 많이 가고 사실 죽기도 많이 해요.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총살도 당했잖아요. 8시간 동안만 일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줄이겠다라는 투쟁에서도 막 이렇게 총살로 당하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노동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법 이론가들이 뭐 공부 좀 많이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한 위험한 노동의 시대에서 스스로 노동자들이 이 자구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게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노동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법은 전 세계가 다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 다 다르겠죠?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어쨌든 이런 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판례라고 하죠. 법원이 이런 노동법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노동법이라고 일단 부르는 것으로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각각의 법의 어떤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특히 근로기준법, 오늘 이제 그 본 주제는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어디에 있나요? 색깔을 칠해놔 버렸네요. 예,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들어오실 텐데, 근로기준법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게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법을 제가 다 일단은 정리를 해본 건데, 첫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대 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단체라고 있는 것처럼 저거는 개인의 권리는 아니에요. 사업주와 근로자 한 명의 관계에서의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집단적인 관계.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겠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용자 단체. 그런 단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사용자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이제 법인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노조법이에요.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법,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고, 오늘 주로는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개인이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개인, 근로자 개인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어도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모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개인의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인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맨 끝에 보면 근로자의 날 제정법까지 쭉 있고, 여러분들 안전지킴이 할 때 가장 연관성이 큰 건 어떤 법인가요? 알고 계시나요? 법의 이름을? 제가 빼먹진 않았을 거고. 일단 연결이 되겠죠. 산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있고, 여기 있네요. 가장 대표적 평상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미 뭐 다 잘 알고 전문가로서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개인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기본법은 무엇일 거냐? 근로기준법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법도 마찬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법도 그렇고, 대체 근로자를 누구누구가 근로자인지, 누구누구가 사업주인지 일단 뭔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그게 써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근로자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사용자다, 이렇게 정의한 걸 다 따서 써요.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다양한 규정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특수한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별적 근로관계, 개인의 노동의 권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핵심인데, 시간을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자, 헌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앞서까지는 그 노동법 전체의 체계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온 거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졸리지는 않으시죠? 예. 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질문을, 지금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이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맞춰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진행을 하다가 혹시,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신호를 주시면, 눈빛이라도 주시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헌법이 근로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일 테니까 무언가 써 있을 거예요. 우리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바로 대표적으로 제 32조 3항인데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법률로 정한다는 거예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목적이 써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가 써 있어요. 근로조건의 기준 이러니까 애매하죠. 괄호 열고 여기에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냐면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기준.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장 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이 이상을 보장해줘라. 어느 수준까지. 그게 임금이든 무엇이든 그 최소의 기준인 거고, 그걸 이제 법률로 정하라. 그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러면 1조부터 써 있어요. 목적을. 방금 위에 있는 걸 풀어 쓴 거죠.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등등등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인 거 보니까 이 목적이 헌법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근로기준법이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예,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외우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목적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오늘 강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항상 되돌아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과 근로기준법 1조의 목적을.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취약한 사업장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경영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감독관이 3만 명 갖고는 택도 없으니 30만 명, 300만 명 하지 않는 한 감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적용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 자체가 뭔지. 이제 그런 의미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를 좀 제가 아주 요약을 한 거죠. 잘 요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아마 다른 근기법 그 교육 현장에서는 없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숨겨진 뜻일 수도 있거든요. 자, 위에를 보시면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유가 뭐가 됐던.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 특히 산업안전 하시다 보면 이제 건설 현장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건설 현장 대표적으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근로자인 것 같고 사업주인 것 같기도 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다 통틀어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말을 바꿔볼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즉, 근로감독관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또는 사업주가 아주 악랄해서가 아니라, 또는 국가가 뭐 대통령이, 여러분 이제 지금 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뭐 대통령 한두 명 잘못 뽑아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법으로만 따지면 특히 근로기준법,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대놓고 이 법 적용 안 해도 되는 노동자를 정해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 노동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료집 맨 앞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낯설 거예요, 이 용어는. 저희는 이제 가짜 3.3을 그 원천 징수 세율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 표현으로 하면 프리랜서, 특수고용, 뭐 사업주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한 사람, 뭐 복잡해요. 노무용역 제공하는 노동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주 복잡한데, 문제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그 표현을 좀 정리를 했어요. 사업소 노동자. 어쨌든 합쳐서 1000만이 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다 보니까 적용 안 되는 노동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고도 적용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지킴이 하시러 가는 사업장들 대부분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규모가 많을 텐데 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 숫자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 문제는 이 오른쪽을 오늘 주목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요한 건 어떤 근로기준법 교육이나 특히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서 자꾸 빠지는 주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다니면서 그 이제 노무사 변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 그 여러분처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 시간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거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오인미만 사업장 이미 거의 암기할 정도로 하신 분들이 많던데, 오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안 되는 규정이 대체 뭐냐. 핵심 조항들이 적용이 안 되는데, 가산수당부터 임금 관련된 거 대부분 적용 안 돼요. 보통 이제 초과수당이라고 하는 거,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등등.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근로기준법 안에 있어요. 신고도 못 해요. 5인 이상이어야 신고가 돼요. 그리고 부당해고구제,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나오지만 어쨌든 저것도 안 돼요. 대부분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산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근로시간 규정은 통째로 안 돼요. 되게 많아요. 근로기준법 체계 전체에서 근로기준의 이제 조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적용돼요. 3개가 딱 적용되는데, 주휴일은 적용돼요. 그래서 편의점이든 어디든 주휴일은 다 적용이 되는데, 그거하고 일부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돼요. 이따가 한번 그 산업안전 문제 잠깐 언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될지.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그냥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수많은 조항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들이 적용이 안 돼요. 특히 부당해고구제 같은 경우. 근데 저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뭐 초과수당 못 받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 급여 계산하면 그것도 꽤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렇게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가 안 되면 사업주하고 관계가 원래도 대등하지 않았는데, 옛날 시민법 시대처럼 대등하지 않은데, 노조가 당연히 없을 거고, 집단적으로 동료들의 지원을 못 받잖아요. 내가 뭔가 항의하고 싶어, 직장 내 괴롭힘 받았어. 근데 옆에 분이 5인 미만 사업장 작은데 거기서 동료분들이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조금 대공장은 조금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것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걸 시작으로 해서 사실 힘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사업주와 근로자의 차이가, 그러면 다른 권리 주장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최저 말씀드렸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노동자. 헌법부터 근로기준법에 저렇게 서 있었으니까 기억나시죠? 아까 목적 기억나시죠? 헌법과 근로기준법 1조 목적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동자들일수록, 물론 500인 1000명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없어도 된다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잖아요. 임금도 높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왜 그러냐면 실제 노동조합이 있거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저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힘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법이나 국가가 강제로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말하는 이제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국가적인 강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즉 시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만으로는 안 되고 노동법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거죠.
저임금만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특히 산업안전 문제가 걸렸을 때도 쉽지 않고 그걸 해결하기가. 그래서 결론 하나죠. 근로기준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법전은 있는데 일부 적용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5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저하고 호흡이 되는지 한번 이거는 조금 짚어봅시다. 속으로. 근로기준법 없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근로기준 법전은 있는데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없어도 적용되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야 적용되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아예 법에서 제외시켜놨어요. 이미 시작부터. 사업주가 악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성토대회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저희가 그 산업 현장에서 특히 들어가시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무엇에 주목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로기준법이 대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죠. 예. 법령 세부적인 건 몰라도 이 마인드가, 이 자세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여러 취약한 현장, 아마 2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잠깐 한 1분만 제가 시간을 써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니까 저하고도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직업 경험이 다양하실 거예요. 산업 현장 출신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몇십 년 동안 산업 현장 관련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자영업자분들 출신도 계실 거예요. 회사 사장님 출신도 있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제 20, 30대에 개인 사업을, 벤처기업이라 그 당시에 이름이 이제 벤처기업이었죠. 벤처기업 사업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3.3 얘기, 프리랜서 얘기 많이 할 텐데, 한 10여 년은 실제 IT 분야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이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도 약간 스펙트럼이 좀 있는데, 이런 굴곡이 있는데 저 이상으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과거의 우리 생각, 그 위치, 특히 저는 이제 벤처기업 할 때 저희가 이제 한 15인 이 정도 사업장이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사업주의 마인드겠죠. 사업주의 마인드로 급여를 어떻게 해서라도 인상을 안 하면서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지금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또 전국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치,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을 모든 걸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의 공감을 같이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래서 이제 특이한 질문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자료집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특이한 단어를 저희가 씁니다. 차별지대. 아까 그래서 낯서냐라고 처음에 여쭤봤던 이유가 만약에 바꾸면 저렇게 많이 쓰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들 분들 국회의원이나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많이 교류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일하시는 거 너무 고맙고 저희들한테 이제 박수를 쳐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도 여러 가지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요. 처음엔 그냥 고분고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저희가 반발을 했죠. 이걸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그 뒤에 보면 제가 쓴 그 발제문, 국회에서 한 그 발제문이 들어가 있는데 유체이탈이죠. 즉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국회가 만들었을 거고 조금 힘센 1당, 2당이 많이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아까 오른쪽 기억나시나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 1000만이 넘는 거를 아예 법으로 이렇게 대놓고 만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거나 좀 정당이거나 우리 사회에 어쨌든 힘이 좀 센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책임이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자기가 노력한다라고 표현하면 그 뜻은 고마울 수 있으나 잘못된 표현이죠. 이제 앞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이 결론이 이제 공감이 되어야 성공한 건데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지대를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들, 어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해도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업장 규모로 한번 해봅시다. 5인 이상인 사업장, 하필이면 딱 한 명 차이로 4명 있는 사업장에서는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거 다 비슷하다고 치고 근데 4명이니까 갑자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초과수당 안 나와요. 근데 5명 사업장에서는 근데 법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입장이고 앞으로는 이제 사용자, 사업주의 입장에서 계속 이제 표현이 좀 바뀌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차별지대는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업주 선생님들도 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좀 훌륭한 사업주 단체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악랄하다, 나쁘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어떻게 돼 있거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못 설계되어 있는지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지대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방금 했던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화면에 다 넣어봤어요. 자, 왼쪽 보시면 사각지대. 단어 그대로 하면 거울이 사물을 비칠 수 없는 각도이거든요. 국어적으로는 저런 건데, 자, 우리 이제 차별지대의 논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 생활 보장 항상 시켜야 될 노동자들 제외시킨 거고, 이 말이 중요하죠. 이 페이지에서는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초에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앞으로 이제 그 뒤에 사례까지 다 포함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쭉 진행이 돼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대표적인 이쪽이 쭉 있고, 오른쪽은 노동자성 박탈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그 특수고용 다 포함해서 사업소득 노동자들 3.3 이분들은 핵심 조항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통째로 안 되죠. 물론 일부를 조금 선량한 사업주들이 일부 적용해 주긴 해요. 예를 들어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그 퇴직금 적용 의무가 없다고 본인이 사업주가 생각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 또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업주 개개인의 문제고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다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숫자가 350만 되어 있는데 이건 노동부 발표예요. 노동부 발표 350만이고 실제는 저보다 많겠죠. 조사하기 힘들어서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빼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4대 보험 미가입자 저기 안 들어가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저런 거 당해보는데 해보면 딱 4대 보험 가입자만 딱 체크하죠. 미가입된 사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 노동자,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치더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노동자는 일단 빼요. 그래서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명세서가 있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정도가 350만이고, 그럼 더 많다는 거죠. 이제 1000만이 넘겠는데, 그래서,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주들이 왜 이 근로기준법 차별지대를 악용해 가는가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근로자 편에서만 자꾸 바라볼 문제는 아니니까. 특히 사업주들 많이 만나시게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자, 사업장 규모 계약 형식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저기준 미만의 근로관계를 내가 계약도 하고 또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업종이 뭐가 됐던. 그러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면 돼요. 근로기준법 없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면 되는데 방법이 없느냐. 근데 있다는 거죠.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악용한다. 악용하는 방식으로.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사례가 나올 때까지는 주로 사업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예, 첫 번째, 5인 미만, 아까 제가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왼쪽.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눈빛 주시거나 질문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졸리시거나 그러면 차라리 질문해 주시고. 자, 5인 미만 저렇게 차별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아까 350만 또는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가짜니까 말이 좀 더 쉬운 말인데, 가짜는 잘 와닿지 않으면 위장된이라고 옛날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법률가들이. 예.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조금 쉽게 써본 거예요. 그 가짜 아니냐. 가짜잖아요. 어쨌든 진짜로 5인 미만이 아닌 가짜. 그리고 꼭 위장해야만 가짜가 되는 건 또 아니기도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실태는 나중에 이제 사례를 지금도 궁금하시면 넘겨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적어도 중견기업은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중견기업들은 많이 적발됐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피읍 아울렛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대기업, 그 다음에 신산업, 하여튼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가짜의면 사업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 노동, 장시간 공짜 위험한 노동이 확대되는 건데, 이것 말고도 확대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렇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늘어나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이제 근로기준법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작년 8월에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빨간 날 쉬게 한다고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림의 떡이 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법에서 아예 정한 거예요. 사업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빨간 날 유급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빨간 날 강제로 일한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노조에서 쓰는 표현이 조금 틀린 거고, 조금 이제 그건 과장이고, 중요한 건 빨간 날 못 쉬게 될 경우에 대체 일하게 되는데 이때 공짜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급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맞죠.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1월이죠. 초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0여 년 동안의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되기 직전에 며칠 남겨놓고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겠다고 당시 민주당 쪽에서 발표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죠. 발표를 하고 경영진에서 화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평상시 논란도 아니었는데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린 뭐예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뺏겼죠. 죽음마저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기업처벌법에서 빠져요. 근데 빠지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건 떠나서 하여튼 결론 자체를 보자고요. 죽음마저 차별하는 거죠.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말씀드렸고, 근로기준법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저기서 파생되고 연관을 맺는 다양한 이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수많은 법들이 갈수록 시리즈가 돼요. 5인 미만을 차별하는, 그래서 제도가 막 차별제도가 늘어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중대재해비나 대체공휴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주들 입장에서 굳이 또 5인 이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5인 미만으로 내가 하면은 저렇게 하는 걸 다 책임 회피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가짜 5인 미만의 문제는 현재의 차별제도가 미래의 피해자를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해요. 그 악순환의 사례가 뒤에 이제 자료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법률 활동가들을 위한 구분법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지킴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 다른 이제 취업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이 유형 구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위에부터 봅시다. A형 사업장 분류, 저게 쪼개기형이에요. 저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부부 간에. 예를 들어 휴대폰 매장이 있는데 이름을 뭐 A 휴대폰, B 휴대폰, 뭐 무슨 판매 이름은 다 이제 다르게 신고가 했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근데 직원들은 다 똑같아요. 한 8명이 일하는데 부부간에 사업자를 2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나 이제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직원들은 그냥 이름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있으니까 그 사업장 쪼개기죠. 이건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조차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게 이제 최근의 문제지만, 어쨌든 시간상 이제 A형보단 B형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한 여러 가지 취약 노동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긴급 지원금 같은 거 제도가 자꾸 설계가 되고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수혜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 체계에 다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근로자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등장하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이 근로기준법 차별제도와 연결한 거예요.
A형만 있는 게 아니라 B형이 있다는 거죠. 4명까지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켜요. 아까 휴대폰 매장 생각해 봅시다. 8명이 있다라고 하면 4명까지는 가입을 시키는데 서류를 안 쪼개고도 가짜 오인면 사업장으로 위장할 수 있죠. 5번째, 6번째부터 직원들은 4대 보험 안 넣어버리는 거야. 무자료를 하거나 이따가 이제 3.3을 하게 되는데 여하간 근로소득세 안 낸다는 거죠. 안 내면은 상시 근로자 숫자에 안 잡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사업주가 우겨도 먹힐만 해요. 근데 현실에서 막 먹혀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법률적으로 이걸 갖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유형에도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권리찾기 유니온이 이 5인 미만 사업장 운동을 하면서 신고 제보가 이쪽이 많은 게 아니라 이쪽이 많아요. 이따가 쭉 자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도 좀 안일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이거의 이름을 4+3 사업장이라고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4명 정도 등록하고 3명 정도 등록 안 하나 보다. 한 7명, 8명 이랬는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1+100 사업장이더라고요. 관리직 1명만 4대 보험 들어가 있고 100명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피읍아울렛 아까 그것도 한 150, 200명 정도 되는데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보면 나오는데 수십 개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쪼갰는데도 또 5인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 B형을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A와 B형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권리 찾을 사람들 뒤에 자료집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이제 사례의 첫 번째가 1000명이 넘어요. 저희가 확인한 직원 수만. 문제는 이제 이주 난민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TV나 이런 걸 좀 늦게 봤겠죠. 저희들 보도나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인권 변호사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자기들한테 계속 오는데 하소연하러 오는데 해결 방법을 이제 못 찾다가 저희 쪽으로 연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러면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저희도. 그렇게 쪼갤 수 있거나 또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그렇게 양산하고도 어찌 안 걸리지? 이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아니랬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사업장이 계속 늘어요. 이제 저희 쪽으로 제보도 말씀드리는 거고 C형은 써 있는 것처럼 무작정이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사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유형 분류 미리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오늘의 이제 본 주제가 그 3.3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왜 3.3 이름 붙였는지 자, 발견을 저희가 이제 안일한 그걸 반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4대 보험 미가입 문제가 단순하게 실업급여 못 받거나 사회보장 체계 바깥에 있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결국은 무언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4대 보험 미가입 가짜 3.0 진실에 대한 건데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파란색, 빨간색. 첫 번째 거 이야기했어요. 사업장 규모 측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속이기에 저게 활용됐죠. 아까 같이. 4+3이든 뭐 1+100이든. 하여튼 4대 보험 가입자 안 시켜버리면 그냥 실업급여만 안 받고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가짜 3.3이 있냐 4대 보험 미가입이 있냐 그렇지 않죠. 수백 명, 수천 명 사실은 사업장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계약의 형식 위장하에 노동자 손실죄 박탈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을 안 넣어버리면 그냥 그 땡땡 급여만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기법부터 아까 쭉 잔뜩 그 몇백 년 동안 쭉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노동법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진 그 취지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거죠. 4대 보험 가입 신고 안 했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부작위라고 써는 거는 행동을 하진 않는다는 거니까 신고를 이제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두 번째를 저희가 다시 발견한 거죠. 그러면 4대 보험 미가입은 안 드러나요. 뭐 미가입했다고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짜 3.3은 노동자 아닌 척 위장고에 대한 자기 신고. 그러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현실에서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속인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
활용돼요. 그래서 아까 연말정산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보통 이야기하는 건설이나 화물연대, 그러니까 화물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무직, 이런 센터의 사무직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옆에 동료가 있어요. 다 비슷해요, 나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요. 사업소득세는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업주로서 경험도 하고 근로자로서 경험하는데, 3.3%는 대체 무슨 숫자죠? 혹시 아시는 분, 한 번만 잠깐 죄송하긴 한데, 한번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3.3%라고 지금 자꾸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 손 잠깐 들으셔도 될까요? 예. 예, 답을 써놔버렸네요. 예.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가정하시고, 다들 아시나요? 저 3.3이라고 하는 거를 왜 자꾸 숫자를 3.3을 쓰는지, 2.2도 아니고, 예. 사업소득세 납부를 하는 사람을 내가 고용했다, 사업주가. 그러면, 원천징수를 3.3을 해요. 원천징수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미리 사업주가 징수를 해가지고 대신 먼저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건데 그게 근로소득세죠. 그게 연말정산이고. 자, 그런데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3.3%를 납부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율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짜 3.3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8.8도 있는데 제 좀 전에 저도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쓰고 왔는데 저같이 강사 이렇게 하는 일회적으로 하는 분들은 8.8을 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8.8 이제 노동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회적인 거 말고 보통 직원처럼 쭉 꾸준하게 이제 고용되는 분들은 3.3을 떼요. 그래서 이제 3.3이라고 붙인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따가 이제 법리적인 얘기를 드리겠지만 원래는 안 먹혀야 되는데 현실에서 막 먹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서 뒤집을 수 있겠다. 그쵸? 뒤집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직업에서 많이 이제 뒤집기도 해요. 백화점 위탁 판매원 같은 경우 사업주로 분류됐다가 대법원 가서 승소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큰 대기업이었죠. 이제 그분들은 근로자성을 확인받았다 치고 5년 걸렸어요. 그럼 언제 누가 다 그렇게 장기 고비용에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포기하게 되겠죠. 여하간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을 해요. 대체 그럼 어떻게 뒤집을 거냐? 그러니까 나의 정당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게 할 거냐? 내가 입증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5년 동안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자꾸 또 패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한테는 서류가 없잖아요. 사업주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뒤집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반격의 서막은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이제 그냥 들리실 수도 있고 약간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짜 3.3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도전하는 순간 규모가 700만, 1000만 명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 차별지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돼요. 오인민만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노동자, 특히 취약한 노동자,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갖게 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가능성을 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반격의 서막 이렇게 다뤄놨는데 자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사례니까 쭉 같이 보시면 되는데 가짜 3.3은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을 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 거니까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해는 되셨을 텐데 사업소득세 납부하나 보다 연말정산 안 하고 근로소득세 안 하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시거나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3.3? 가짜 3.3 하면 학습지 교사나 건설 노동자나 화물,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분들을 떠올릴 거예요. 노동운동에서는 특수고용이라고 했고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어쩌고 저쩌고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사업소득세 근로자이기도 하고 사업주이기도 한 사람 딱 떠오르면 직업은 그게 떠오르시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죠. 실제 규모도 이 C형은 5%도 안 될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보통 하는 분들 아까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은 C형이에요. 사장님, 이장형.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실제로 시키죠.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고용을 하고 법적으로는 어떤 이제 상황이냐? 학습지 교사가 대표적인데
학습지교사도 사실은 노동자성이 대단히 강한 편이에요. 근데 아직 그 문턱을 못 넘었었죠. 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예요. 학습지교사 노조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는 졌어요. 무슨 차이인지를 이제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 했으니까. 집단적 근로관계법,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합법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체 협약을 아주 튼튼하게 맺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건설부 화물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아주 힘이 있으면 대정부 싸움을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권리 보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거고. 자, 그럼 B형을 한번 봅시다. B형은 그보다는 조금 다를 텐데 결정적인 차이부터 봅시다. 같은 것부터 봅시다. 같은 거. 계약서를 위정하는 건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학습지교사가 위탁계약서를 쓰듯이 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땡땡땡 계약서를 써요. 대표적으로 분양상담사, 그 다음에 방송작가,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 조합원들 그 사례 나오는데 그 프로구단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장비사 선생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 프리랜서로 불리던 뭘 불리던 간에 중요한 건 계약서가 위장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부산 아이파크 최우정 감독님, 지금 이제 부산 아이파크의 팬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부산 출신이시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 사무직이나 이 유소년 감독님들 15년, 20년씩 일하는데 뭐 그 노동자가 아니다 주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약서는 위장되어 있는데 계약의 형식은 위장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실제 노동자처럼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해요. 그게 이제 B형이고, 자, 그럼 A형은 뭘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식당에 가실 텐데 음식점 대표적으로 거기서 음식점 노동자들에게 3.3 한다고 사장님이 뭐 정진우 프리랜서 이리 오세요? 잘 안 부르죠. 프리랜서라고도 안 하고 특수고용이라 안 해요. 계약서도 위장 안 하고 그냥 3.3 해요. 이따가 사례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를 써놓고도 3.3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옛날 무자료 시대의 관행대로 계약서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구두 계약해요. 자, 시간당 10,000원입니다. 일요일 날은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하여튼 말로 해요. 말로 한 상태에서 3.3으로 신고하죠. 그러니까 즉 A형은 제목 그대로 무작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실제로 그냥 근로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계약서 안 썼을 뿐이지.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잖아요. 내가 일한 그 대가니까 난 사업주 아니고 분명하잖아요. 그 음식점의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A형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숫자죠. A형이 90%가 넘을 거예요.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이어서 아직 발표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쭉 이제 현재까지 분석은 90%, 20%, 10%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10시 반이네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지금부터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을 다 공감을 혹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내용이 많이 껴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아마 현실의 문제니까 조금 긴장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3 문제를 2년 전부터 저희가 그 기초적인 설명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해봤지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가 있는 봉투를 많이 받으셨어요. 실제 사업소득세 경험이 본인이 없다 보니까 저 문제가 와닿지가 않았는데 효과가 엄청 컸어요. 특히 청년들, 20, 3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할 정도로 또는 그냥 3.3 하면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한글로 된 3.3 저 업체가 맨 밑에 보시면 그 업체 광고하듯이 써 있는데 3.3을 공제당한 징수당한 근로자들이 한 700만, 1000만 명 된다고 치면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이분들이 5월 말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세금을 뗐지만 돌려받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저 TV 광고가 나오면서 자동차 보험료 조회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아무 개시 2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클릭해서 그 약간 봉이 김선달이죠. 자기가 그냥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환급 받으면 수수료 안 떼고 다 100% 받는데 20%나 떼요. 수조 원이죠, 지금. 예, 매출 규모를 보면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다시 반성할 수밖에 없죠.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우리가 밀리죠.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경각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적 기업이지만 어쨌든 집요하게 수많은 광고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꼭 청년만은 아니에요. 모바일로 접속이 조금 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미 저 교육 현장에도 이따가 뭐 고백을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작년에 50만 원 돌려받았어요. 막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왼쪽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걸 얘기하려는 건데 사업주들이 자주 찾는 그 카페에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 보시면 인건비 처리대생 어쩌고저쩌고 말 바꾸면 골치 아픈데 믿을 만한 알바 원천 신고 제일 효율적이에요. 믿을 만한 알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관상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편의점이든 동물병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사무직이든 뽑았는데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근로자 할지 사업소득세 납부해갖고 사업자 할지를 관상보고하라는 거예요. 참 불편한 이야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걸 소개한 이유가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그 유명한 사업주들 카페에서는 그냥 널렸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그 중에서 좀 제일 편한 말만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또 반성하는 건데, 사업주 선생님들은 이렇게 3.3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500만 명, 700만 명, 1000만 명까지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대처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께 많이 이렇게 읍소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이제 취약한 거고 저희들이 기타 자영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로 신고할 때는 위에 쭉 보시면 저술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직이야. 그냥 일반 사무직이야. 유통회사에. 코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3.3 떼는 사람 신고할 그 종목이 없잖아요. 기타 자영업이란 코드가 있는데 자 숫자 한번 보세요. 48만 명. 지금 344만 명, 약 300만 명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고 있겠죠. 저게 아까 그 사업주들 카페나 격리직 선생님들 하는 카페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어제 사무직으로 땡땡땡 누가 한 명 그 채용해서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3.3 신고하래요. 근데 업종 코드는 뭘로 하죠? 기타 자영업을 하세요. 이렇게 답변 나와요. 전문가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리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써 있는데 이제는 프리랜서를 쓰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써도 돼요. 근데 쓰는 업종이 10%도 안 된다. 그건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음식점 가가지고 여러분들 3.3 납부하시죠. 저 프리랜서 조사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순간 황당해 할 거예요. 뭐 프리랜서가 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것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용어예요.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붙일 법한 업종한테는 뭐 그렇게 쓴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내가 근로기준법이 안 되게 그냥 이 사회가 설계되어 있고 법이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뭔가 프리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널려 있다. 거의 모든 산업과 업종으로 3.3이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 아니게 만드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코로나 시대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산업 안전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제안이에요. 이건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가 있지만 왼쪽 보시면 이건 자료집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가 주고받은 거.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50%였다가 저희가 막 싸웠어요. 택도 없다. 70%, 90%. 지금 현재 90%죠. 지금 현재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90% 지원해요. 90% 지원하는데 저희가 서명운동도 하고 막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아까 써놨잖아요. 기억나세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휴업수당을 원래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사업주가 아니 정부에서 몇십 프로 지원한다고 내가 왜 갑자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시기에 내가 왜 우리 근로자들한테 휴업수당을 왜 지급해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아주 선량한 사업주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 성토하려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재난 시대에 심지어 저런
몇 조가 풀렸다고 하는데 몇십 조죠. 풀렸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취약한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취약한 게 아니라 평소부터 권리가 취약한 거예요. 평소에 왜 권리가 취약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헌법이 만든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지원금도 못 받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먼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그분들이 소수도 아니고 그분들만 벼랑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위협받죠.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릴 거고 공장도 멈추게 될 거고 모두를 위협하는 차별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대책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인 차별의 폐지예요. 이건 되게 역설적인데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우리가 뼈저리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차별을 폐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선량한 그 의미로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급여 잘 받고 있고 나는 정규직이고 나는 충분하니까 누구를 도와주겠다라는 좋은 마음 충분히 고맙고 맞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게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고 지인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문제로 생각했을 땐 차별을 빨리 폐지하지 않는 순간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보장되는 시대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자료집의 결론인데 모두의 권리가 써 있었잖아요. 맨 앞에.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는 것. 그것을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숨가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부터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 미가입 법률구조 다 합쳐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법률구제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합체계, 그래서 매뉴얼도 공유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김광일 노무사님 좀 앉아 계시던데, 저희 이제 각 지역센터의 노무사 선생님들과도 계속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해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현재 이 차별지대를 만든 이 세계를 저희가 저 영화 제목에서 가져온 건데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라고 딱 붙이면 자 지금까지 쭉 제가 너무 숨가쁘게 했으니까 자 흐름을 못 탔다. 여기서 한번 딱 정리하셔주세요. 지금이라도 딱 주목하시고 자 왼쪽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적용 범위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에 의하면 A, B, C형 쭉 있었고 이렇게 이제 쭉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3.3 광고까지 다 포함한 가짜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률 구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잠시 소개할 텐데 교육 출판 사업 오늘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이유는 이 교육 출판 사업을 이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이따가 광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종합 행사로 이 박람회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따가 센터 사무직 선생님들 때 이제 많이 쓸 내용이고, 여러분들께는 자료집에서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소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결국은 수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노동행정을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다,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첫 번째 키워드는 아까 저희가 발견한 거, 가짜 5인 미만 B형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를 활용한 거와 가짜 3.4 위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현실을 진단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우리가 다 적발하기는 어려운데 사업소득세 신고자는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신고했기 때문에. 저도 신고했어요. 저희도 불가피하게 기금 사업 하다 보면 3.3, 8.8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국세청이 다 자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그 자료집에 원문 그대로 있어요. 고용노동부하고 간담회한 거. 처음에 조금 시큰둥했는데 국정감사 앞두고 조금 시그널이 왔어요. 국세청 쪽에서 약간 거부 분위기인데 법리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권리찾기 협의하자고 이제 지금 일단 주고받고 있고 결론은 안 났어요. 장관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빼오겠다는 거죠. 전수조사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전수조사 못 하잖아요. 사업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500만, 1000만 명을 이제 하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아마 100만 명일지 50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의심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이제 받아낼 거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시적인 대책인데 아마 여러분도 산업안전지킴이 하시다 보면 이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근로감독관 제도가 근로기준법만 조사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산업안전과 관련되어서도
전문성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통쳐서 근로감독관인데 그들의 이제 매뉴얼이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사의 그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게 직무규정인데 여기에 저게 빠져 있어요. 가짜 위망과 가짜 3.3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근로감독관도 뭔가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상시 회피하는 사업장들을 저렇게 규정하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와 이제 협의가 들어간 상태고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아마 장관 답변을 요구를 할 건데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킴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은데 이제 시간상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고발 이제 가짜 위만 사업장 법률 구제 아까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쫙 넘기면 나오는 그 수많은 사례들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발췌한 건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 공동고발 운동의 역사예요. 이제 이 과정을,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약간 피눈물 나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따로 그 소개시키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나,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내용을 차분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33개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가짜 3.3 문제를. 그래서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으로 아까 이론적으로도 구성했고 실제로도 지금 치고받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법률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것도 역사를 쭉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실태조사 개막을 했던 우리 사회학계 대표자 선생님들이 같이 했던 이제 사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쭉 사례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제목만 쭉 보셔도 사실은 일단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하는 신고형도 있지만, 쭉 보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사업소득세 신고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로감독관이에요. 또는 지킴이 활동으로 현장을 들어갔어요.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면 대상이 일단 아니니까.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도 사업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를 쭉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수많은 사례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 그 노동자인데 쿠팡에서 배달기사 말고 공장 내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채용 공고도 저희가 붙여놨는데 69페이지부터 나오는 6대 산업을 비롯한 그리고 경기 북부도 말씀드린 김에 미리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지역 채용 공고는 74페이지에 나와요. 이따가 이제 센터 사무직 분들하고 이거 많이 이야기할 거고 여러분도 아마 참고로 남양주랑 의정부, 구리 뭐 쭉 나오는데 앞부분은 전국적인 거고 채용 공고 100%는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일단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북 지역 분류센터 노동자에 대한 거고 자 여기 있네요. 근로계약서의 3.3 명시형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주 선생님들이 가장 간편한 형태죠. 그냥 3.3 따로 계약서 쓰려니까 힘들어요. 위탁계약서 써야 되고 뭐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차라리 그냥 근로계약서에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쓰는 거예요. 사대보험 안 하고 3.3 신고하겠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로자한테 나중에 문제 될까봐 도장 하나 딱 더 받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행이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피읍 아울렛. 되게 이제 선임경이 고생하셔가지고, 사회적 경조를 울린 그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대보험 미가입을 서약을 해버려요. 서약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반반형, 이렇게 무자료형 여전히 많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 여전히 무자료형 많아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 쓰고 실제로 신고도 거의 안 하는. 그다음에 이제 최우정 감독님이나 이제 최근 저희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 프로스포츠 관련된 구단들을 상대로 대부분 승소하고 계시는데 맨 마지막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업들은 거부해요. 노동청 정도는 그냥 무시해버리겠다. 법원 가겠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있고 방송 이제 아나운서 이분도 저희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나운서 직종에서도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쭉 펼쳐나가고 계시고 백화점 위탁 판매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특수고용 이 C형이죠. 전문적 노무관리로 사장님으로 이제 위장한 형태.
네. 여기까지 이제 사례는 아마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제 연락처는 이제 자료에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사례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충남 노동단체 네트워크하고의 연대 협약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센터와 연대 협약을 하고 있고, 경기북부하고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광역단체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초단위들하고 저희도 계속 이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지역에서 안전지킴이 하시거나 다양한 조사 활동 하시는 이제 분들과도 이제 연관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법률구제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 방식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당사자거나 가족분들이 당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재정 지원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법률구제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제 지원이 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거고, 리플렛을 드렸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위해서 하는지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가 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저희 실태조사 해주면 참 좋고,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나 누구나 3.3을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유아인 씨가 뭐 홍보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자다 그러면 일단 대상 들어와요. 저희가 학교 캠퍼스 같은 데는 딱 줄을 서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미가입된 분들에게만 무료 법률 상담합니다 하니까 줄 서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줄 안 서요. 미가입자 많다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질문은 이것부터 물어보죠. 알바면 다 3.3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미 그렇게 4대 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걸 기정사실화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담이 시작되는데, 여하간 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까 나온 그 특이한 직업과 직종을 내가 찾아보겠다. 별 의미 없어요. 못 찾아요. 그렇게 찾으면. 그냥 내 주변에 아까 자녀분 얘기 드렸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반반 이랬으니까 대략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반절은 3.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죠.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이 조사 사업을 홍보하려는 그 방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쭉 결과 발표까지 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매듭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맨 마지막에 스포츠 산업의 특별 기획이 약간 광고 형태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센터 우리 사무실 동료들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별 대책, 지역별 대책, 수많은 대책이 필요한 게 맞죠. 지금 권리찾기 유니언이나 우리 법률지원단, 민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노무사 선생님들의 힘 가지고는 힘들어요.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힘이 필요한데, 저희가 11월 26일에 실질조사 결과 발표 전에 이 스포츠 산업 특별기획이 시작된 이유는 당사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유소년 지도자들이죠. 주로 이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화답하면서 이렇게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이제 공동 진정, 그 다음에 특별 근로감독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취약한 노동자, 근로기준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응답을 잘 않더라고요. 이렇게 싸워야 가능한 거고, 예전에 이제 프리랜서 시절에는 방송작가 선생님들 많이 싸우셨고, 지금 저희 3.3 시대라고 저희가 했을 때는 이제 프로스포츠 종사자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킴이 활동에 직접 연결이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기준법조차 안 되는 분들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갈까. 특히 이제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을 많이 이제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교육사업, 출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 이제 박람회까지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업장 규모와 이 계약의 형식의 차별에 맞서서 어떻게 저희가 흐름을 만드는지 쭉 한 번 다시 정리했고, 이거는 좋은 말이 이제 써 있지만 그냥 자료집에서 보셨을 때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울리는지 저도 궁금해요. 너무 이제 그냥 숨가쁘게 팍 저 혼자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차별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조차 안 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실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는 거, 특히 지금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 산업 현장 그 곳곳에서도 아마 이런 꼭 근기법이 아니더라도 그 취약한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런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현장에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발제 내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주 5일 근무 사업장인데 예. 그 회사 특성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휴일을 줘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쉬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 해가지고 1.5배를 주는데, 그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한 거는 그냥 그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 한 가지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휴일 근로는 일요일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 그래서 이제 계약서 5가지 쓰기 중에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제 소정 근로하는 날짜를 월화수목금으로 하면 그게 이제 원래 그 정해진 근로일이고, 그리고 주 휴일을 일요일로 한다라고 보통 해요. 표준계약서. 그러면 그날이 이제 주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휴일날 근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주 휴일로 근로계약상으로 된 날. 예. 이유가 뭐가 됐든 그때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휴일 근로에 대한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원천 징수세랑 다시 말해서 가끔세랑 같은 얘기예요. 가끔세하고는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참고로 가끔세는 여전히 그 국세청 페이지에도 조금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는 가끔세라는 표현을 요즘은 안 써요. 그냥 갑종근로세의 약자인데, 말도 조금 투박하죠. 아마 일본에서 넘어온 말 같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세를 내느냐, 사업소득세를 내느냐예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나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옛날 갑종근로세라고 표현한 건 주로 이제 근로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로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하고 있고, 직업을 가졌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근로소득세, 누구는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원천징수가, 지금 아마 근로소득세 그 수십 년 동안 직업 하시면서 근로소득세 납부하시면 알 거예요. 세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환급 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고, 연말에 정산하면.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는데, 사업소득자들은 일단 3.3을 무조건 떼요. 원천징수를 딱 해놓고,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330만 원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국세청 가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그냥 첫 직장에서 원래부터 사대보험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떼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원래는 안 받고 꼭 이제 날라간 돈이었다가 이제 받게 된 거죠. 예.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